나는 요양병원에서 일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떠나고 누군가는 눈을 뜬 채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을 펴고 시트를 새 걸로 갈아 끼웁니다. 그냥 일이니까요. 슬퍼할 시간도 감정에 젖을 틈도 없습니다. 병실은 언제나 일정한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과 약물, 그리고 오래된 몸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하얀 벽지와 천정의 형광등은 늘 같은 색입니다. 여긴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벚꽃이 피었다는데 나는 그걸 TV 속에서만 봅니다. 창밖을 보면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가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뛰지 않습니다. 심장도 시간도 희망도 그냥 천천히 멈춰갑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면 병동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섭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긴 복도를 밝히고 있고 가끔 누군가의 기침 소리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카트를 끌며 복도를 걷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 같습니다. 301호에 들어서면 오미자 할머니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십니다. 몇 년째 가족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치매라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가끔은 또렷이 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곧 봄 오면요, 할머니. 그 봄이 몇 번 왔는지 이제 나도 모릅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처음 입원하셨을 때 아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짧은 면회였습니다. 아들은 서류에 사인하고 간호사에게 몇 마디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문자도 면회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아들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는 오미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305호의 김병도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보십니다. 가끔 내가 체온을 재러 가면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십니다.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거겠지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립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간호사실에 앉아 있으면 동료들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어제 307호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요? 가족 연락됐어요? 가족 없어요. 무연고래요. 그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냥 업무 보고처럼 들립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면 슬픔도 무뎌집니다. 동료 간호사 미숙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언니, 오늘 305 비워진대요. 새 환자 들어온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병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환자가 온다는 겁니다. 침대는 비워지고 시트는 교체되고 이름표는 바뀝니다. 마치 그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305호로 가서 유품을 정리합니다. 낡은 가방, 오래된 옷까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전부입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꿈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병실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통장이 나왔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78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돈은 누가 받는 걸까요? 가족도 없는데요. 언니, 뭐 나왔어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원장님한테 가져가야죠. 무형고자 재산은 병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나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윤상태 원장은 고급 의자에 앉아 골프채를 닦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305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이게 나왔어요. 원장은 통장을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오, 꽤 있네. 가족 없지? 네, 무형고세요. 그럼 병원에서 처리하는 거야. 장례 비용이랑 병원비 정산하고 남으면 발전기금으로 쓰는 거지. 나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퇴근길에 병원 창문을 봤습니다. 하얀 불빛이 마치 수십 개의 영혼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봤습니다. 이미 반쯤 죽은 사람처럼 그냥 버티고 있는 나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다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보고 죽음을 정리하고 죽음을 잊으려 애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라면을 끓이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딸 은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났고 딸은 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치러줄까요?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해줄까요? 혹시 나도 무형고자가 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병실의 천장과 비슷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자국, 그리고 고요함. 나는 오미자 할머니처럼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었고 요양병원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돌보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병도 할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물었습니다. 내 돈 어디 갔소? 나는 꿈속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환자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고 같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 붉은 십자가,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장례 차량. 오늘도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나는 그 죽음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니까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습니다. 며칠 전 305호의 김병도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나는 링거를 갈러 들어갔다가 차가운 손끝을 만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1시간은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따뜻해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형제도 없으셨습니다. 입원하실 때 구청 공무원이 함께 왔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겁니다. 서류에는 무연고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실로 가서 보고했습니다. 305호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15분쯤인 것 같아요. 가족 연락할 때 있어요? 무연고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히 기록됐습니다. 이름, 시간, 무연고. 세 단어로 한 사람의 생이 정리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05호 문에는 입원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방은 이미 다음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305호로 가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치약, 면도기, 낡은 라디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병도 어르신은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꿈도 있었을 겁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7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 것일까요? 가족도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동료 간호사 미숙이가 통장을 받습니다. 통장? 원장님한테 가져가야죠. 나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윤상태 원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305호 고인 유품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원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통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씩 웃었습니다. 오, 꽤 있네. 780? 네, 무연고세요. 그럼 됐어. 이런 건 다 병원에서 처리하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법적으로는. 정숙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규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은 잠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올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의 장례는 병원에서 대행했습니다. 간소한 장례였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에는 나와 장례업체 직원만 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나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함 속에 한 사람의 생이 담겼습니다. 무연고자 구역은 벽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병도 어르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모두 잊힐 겁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 고생 많았어요. 이거 받아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너스야. 305호 처리하느라 수고했잖아. 아니, 원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건데요. 괜찮아. 받아. 나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결국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원장님이 갑자기 보너스를 주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김병도 어르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연고자 재산관리 부실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사망자 통장을 불법으로 인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 혹시 뉴스 속 그 병원들과 다를까요?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무연고자 재산 횡령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요양병원이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나는 서류 보관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김병도 어르신 파일을 찾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에 출금 78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새벽 2시였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금 장소는 병원 근처 ATM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780만 원이 모두 인출됐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쓰인 건 기껏해야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3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다른 무연고자 파일들도 뒤졌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망 직후 통장이 전액 인출됐습니다. 장례 비용은 일부만 쓰였고 나머지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나도 5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공범이 된 걸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내 돈 어디 갔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비겁했습니다.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팔아넘기는 사람일까요? 며칠 뒤 또 다른 무연고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302호 윤기남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유품을 정리하다 또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액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원장님께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나는 결국 원장실로 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통장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정숙 씨, 이번엔 반반하죠. 200은 내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은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공범이 됐습니다. 손에 든 20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일까요? 나한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름 없는 죽음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의 통장은 내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서랍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그 통장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금 완료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잔액란에는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8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출금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출금 장소는 병원 근처 ATM이었고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통장 말입니다. 누가 돈을 인출한 것 같습니다. 원장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처리했어. 네. 원장님이요? 당연하지. 병원 규정이야. 가족도 없고 행정 처리비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780만 원이 전부 처리비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무연고자 재산은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어차피 주인도 없는 돈인데 누가 따져?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뉴스? 그건 다른 병원 얘기야. 우린 조심해서 하니까 괜찮아.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거야. 매달 한두 명씩은 무연고로 돌아가시거든. 괜히 신경 쓰면 피곤해져요. 알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윤 원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내 자리로 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있는 앞이었습니다.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생활 어렵죠? 아는 척하지 말아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원장은 작은 봉투를 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어르신 물건 정리해줘서 수고비예요.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 받아요. 당신도 힘들잖아. 월세, 생활비 다 알아요. 동료들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원장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결국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숙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좋겠다.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병도 어르신의 780만 원 중 일부였을 겁니다. 그날 퇴근길 손에 남은 그 봉투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봉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김병도 어르신 얼굴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봉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방 안에 둔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김병도 어르신이 누워 계시던 병실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거래하는 곳이라는 거요. 무연고자들은 그저 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공범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냥 일한 거야.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지폐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딸 은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싸웠었습니다. 엄마는 돈밖에 모르잖아. 그 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쓰면 정말 공범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은 더 무거웠습니다. 병원 건물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미숙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어제 받은 보너스로 뭐 살 거예요? 아직 안 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쓰지 않겠다고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원장이 또 내 자리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우리끼리 비밀이야. 다음 주에 구청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온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원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온다고요? 그럼 이 일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걸까요? 퇴근 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나는 슬펐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병도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 차가운 손, 그리고 사라진 780만 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치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을 쓰는 순간 나는 정말로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요. 며칠 뒤 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6호 한기석 어르신이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족이 처음 입원시킬 때는 한 번 왔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병실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순찰을 돌다가 어르신의 차가운 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1시간은 지났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아침 회진 때 의사가 사망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결국 구청에 통보했고 며칠 후 무연고자 처리라는 빨간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장례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간소하게 처리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을 화장장까지 모셨습니다. 빈 버스에 나 혼자 앉아 어르신의 관을 지켰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함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겼습니다. 나는 납골당 무연고자 구역에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사용하던 빗, 오래된 안경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김병도 어르신 때가 떠올랐거든요. 설마 또 통장이겠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방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2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내 눈앞에서 빛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 내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월세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미 2달을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내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키운 늙은 강아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을 먹지 않고 계속 토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값과 검사비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서요. 정숙 씨, 순이가 지금 위험해요. 빨리 치료해야 해요. 나는 순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내 품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2만 원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이 돈으로 약값이라도 살 수 있잖아. 주인도 없는데. 한기석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돈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내가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나는 순이를 살리는 데 쓸 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누구도 모를 거야. 어차피 주인도 없잖아. 결국 나는 원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니폼을 벗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통장은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냥 나가면 돼.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이 생각이 났거든요. 내 번호가 불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갔습니다. 출금하려고요. 전액이요. 은행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기 제가 보호자예요. 본인이 돌아가셔서 본인 맞으세요? 명의가 한기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 대신 처리하는 보호자예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행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출금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기석이라는 이름을 흉내내어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52만 원 여기 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순이의 약값 30만 원을 냈습니다. 순이는 링거를 맞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순아,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집으로 돌아와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20만 원을 먼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도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순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쁜 걸까? 나는 순이를 살렸습니다. 집도 지켰습니다. 한기석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셨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병원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 정말 괜찮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손을 씻었습니다.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자기 전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났습니다. 묘하게 차가운 돈 냄새였습니다. 동료들은 몰랐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기석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내 돈 돌려줘.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내 발을 핥았습니다. 순아, 엄마가 나쁜 일을 한 걸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살린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기석 어르신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훔쳤습니다. 나는 도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자였고 그 다음엔 공범이었고 이제는 범인이 됐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어둠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도둑, 거짓말쟁이, 병원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매 걸음마다 한기석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죽어갈 것이고 나는 또다시 유품을 정리할 겁니다.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 넘으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죄책감에 가득 찬 눈빛.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나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죄의 세계로요.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생각 없이 반복되는 동작. 한기석 어르신의 돈을 쓴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많이 나아졌고 월세 문제도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407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오미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오미자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나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봐요. 그 사람들 다 훔쳐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사람 돈 다 훔쳐가요. 원장도 간호사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말입니다. 밤마다 통장이 사라져요. 305호 김어르신도 206호 한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나면 통장이 없어져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5호 김병도 어르신, 206호 한기석 어르신, 모두 내가 유품을 정리한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으면 내 돈도 그렇게 되겠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 씨 조심해요. 여기 위험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시더니 곧 잠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이 사라진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행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정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컴퓨터 모니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켜져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사망자 관리 대장 XLSX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병도 305호 780만 원 출금 완료. 한기석 206호 52만 원 출금 완료. 이순자 302호 420만 원 출금 완료. 명단은 계속됐습니다. 총 57명이었습니다. 모두 무연고자였고 모든 재산이 출금 완료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약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뭐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서류 찾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서류요? 이런 서류를? 원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 밤늦게까지 열심히네요. 죄송합니다. 괜히 호기심 내면 다쳐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원장이 문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원장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나는 위험한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57명의 이름, 2억 8천만 원.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부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나도 잡혀갈까요?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 위에서 돈을 싸는 공장이었다는 거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미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하셨던 그 목소리.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병원의 비밀을.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린 순간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요. 57명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미자 할머니를 위해서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진들을 사용할 거라고. 용기가 생기면, 기회가 오면 그때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 하지만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박정숙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나 자신이 한심해서, 세상이 무서워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미안해서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출근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버텨야지. 중얼거리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 붉은 십자가. 그 안에서 오늘도 죽음이 돈이 될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죄의 하루가요. 며칠 후 낯선 남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실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료 미숙이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구청에서 왔대요. 사회복지과래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청이요? 왜 구청에서 사람이 온 걸까요? 1시간쯤 지나자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구청 사회복지과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간호사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 김도윤입니다. 최근 무연고자 사망자의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병원 전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 원장이 도윤 씨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웃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아, 그런 건 오해일 겁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원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명부와 재산 처리 내역서를 보여주시죠. 오후가 되자 도윤 씨는 환자들 방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내했습니다. 407호에 들어갔을 때 오미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도윤 씨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할머니는 멍하니 그를 보다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다 가져갔어요. 도윤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도윤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 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진도 있다고 증거도 있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일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내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도윤 씨가 병원을 떠난 뒤 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원장은 의자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앉아요. 나는 앉았습니다. 원장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윤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것도요. 그냥 병실 구경하고 가셨어요. 정말로? 네. 원장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감사 인사예요. 나는 봉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도윤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귀찮은 일이죠. 근데 정숙 씨가 잘 대처해 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원장이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정숙 씨 월급 5개월치 되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 내가 5개월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뇌물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숙 씨 오랫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15년이나 됐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봉투를 받습니다. 1,000만 원, 5개월치 월급. 다들 하는데 나만 바보처럼 벌 받아야 하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지야? 너 어디야? 엄마 나 힘들어. 집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돼?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얼른 와. 엄마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은지가 돌아온다고요. 5년 만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습니다. 현관문 앞에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지의 몸이 너무 말랐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나는 은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은지를 앉혔습니다. 물을 주고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방에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은지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은지에게 내일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가방에서 1,000만 원짜리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김도윤 씨 명함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은지 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개월치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딸을 이 더러운 곳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지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직접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인력도 부족하니까 따님 잠깐 도와주면 좋겠네요. 나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는 주로 행정실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은지는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도 착한 딸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지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내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망자 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출금자란에는 박정숙이라는 내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잠깐 대신 처리한 거야. 엄마, 이거 불법이야. 이런 일 하면 안 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앞에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는 밖에서 기다려요. 따님하고만 얘기할 거니까. 나는 원장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엄마가 다 풀었어. 근데 말이야, 은지 씨.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네, 제가요? 그래. 내가 엄마 일 도와줬다고 하면 되잖아. 싫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내 엄마 감옥 가는 거 봐야겠네. 안 돼요. 은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할게요. 은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원장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숙 씨, 너무 늦었어요. 이미 따님 이름으로 신고 들어갔어요.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은지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쯤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 안 했어. 엄마 잘못 아니라고 했어. 원장님이 시킨 거라고 했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딸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원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새벽 나는 은지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4시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행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57명의 명단, 2억 8천만 원의 기록,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USB를 뺐습니다. 조용히 행정실을 나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나는 김도윤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요? 저 박정숙입니다.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카페에서 도윤 씨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이 병원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도윤 씨가 USB를 받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은지만 보호해 주세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 씨는 USB를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과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원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장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숙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무연고자 재산 횡령, 병원장 구속, 그리고 자막이 또 떴습니다. 간호조무사 박정숙, 공범 혐의 조사 중. 나는 TV를 껐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지야. 아니야, 엄마. 엄마 잘한 거야. 은지가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죄는 무거웠지만 거짓은 더 무거웠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나를 조사하러요.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에게 인사하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병원 건물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5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들어가 앉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정숙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한기석 어르신 통장에서 52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부터 뇌물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요? 다른 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원장이 한 일입니다. 증거는 USB에 다 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은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우리는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선고, 그리고 속죄의 시간이요.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들 앞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의 통장을 원장에게 전달한 일, 한기석 어르신의 52만 원을 인출한 일, 원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일,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원장에게 이용당했고 동시에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인 척했지만 결국 나도 공범이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데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죠. 왜 제보하셨습니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윤 원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수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앞으로 속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도 시립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15년을 일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305호 문을 열었습니다. 김병도 어르신이 계셨던 방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6호로 갔습니다. 한기석 어르신의 방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르신, 52만 원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407호에 갔습니다. 오미자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죄를 지었단다. 하지만 너를 지키려던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살아야 엄마가 용서받을 것 같구나.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남는다고들 하지.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름보다 돈이 먼저 타더라. 그래도 넌 꼭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은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현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만큼은 아름답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속죄의 이야기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한 병원의 내부 제보로 무연고자 재산을 노린 조직적 횡령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무연고자 재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시스템을 흔들었죠. 우리가 잊은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김병도 어르신, 한기석 어르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도윤 씨가 어르신들의 이름을 불러줘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산책했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 복지관이야. 어르신들 돌보는 일. 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다. 열심히 해라. 응, 엄마보다 잘할게. 은지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딸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병도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한기석 어르신도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마실래? 응, 마실게.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함이었습니다. 집 앞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사회봉사 어디서 해?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일하게 되는 거네? 그러게. 재밌겠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요한 병동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요. 꿈을 꿨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숙 씨.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나는 박정숙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속죄하고 있습니다. 비겁했지만 마지막에는 용기를 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 용서해 주세요. 은지야, 사랑해. 그리고 세상,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나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공범이 되었고 또 어떻게 다시 용기를 냈는지 지켜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원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무연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분들의 마지막 존엄마저 어떻게 거래되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병도 어르신, 한기석 어르신, 그리고 이름 없이 떠나간 57명의 어르신들. 그분들은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죽음 앞에서조차 이름이 아닌 돈으로만 기억됐습니다. 박정숙 씨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용기로 시스템이 바뀌었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이 존엄하기를, 그리고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